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신정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컴퓨터와 일상생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리모컨 등으로 하여 어떤 가전제품들을 동작시키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가끔씩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저런 가전제품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자,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등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람과 기계장치와의 약속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약속을 정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텔레비전 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리모컨을 통해서 약속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드론 같은 장치들도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약속을 정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정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건 물건이건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가락으로 약속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손가락을 두 개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앉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위치에서 내가 손가락을 하나 들면 나는 여러분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제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손가락 두 개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을 앉을 수 있도록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손가락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약속을 그냥 정하면 되느냐, 몇 가지 약속을 정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들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어하고 싶은 종류의 가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앉아와 일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약속을 정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제어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텔레비전처럼 꺼져, 켜져, 그리고 채널을 아래 위로 올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명령어들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양한 종류의 약속들을 우리가 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기계, 그리고 사람, 이러한 부분들과 우리가 약속을 정하게 되면 모든 것을 제어가 가능하도록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제어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전등이 될 것입니다. 이 전등은 여러분들 가정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장치로, 이 전등과 사람이 약속을 하여서 제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약속에 활용되는 장치는 스위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끄거나 켜거나 했을 때에 전등은 불을 밝히거나 불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전등과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전류가 흐르도록 하느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느냐, 이 방법이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텔레비전과 같은 장치의 제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흔하게 텔레비전을 제어하는 방법으로는 리모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모컨에서는 텔레비전과 리모컨 사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고받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외선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텔레비전과 리모컨 사이에서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눈에는 적외선이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만약에 이러한 적외선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텔레비전과 리모컨이 소통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라면 한번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메라를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촬영 모드나 카메라 촬영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리모컨을 앞쪽에 비춘 상태에서 리모컨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주게 되면은 리모컨의 끝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서 적외선이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깜빡이는 횟수나 길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채널을 올려, 채널을 내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라고 하는 명령 등을 제어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론과 같은 장치에서도 드론과 리모컨 장치 간에 서로 약속된 방법에 의해서 드론을 제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적외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드론의 경우에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고려하여서 신호를 좀 더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우리가 약속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약속 방법으로는 대체적으로 와이파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드론과 리모컨 사이에서 약속을 정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제로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어떤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머릿속의 생각과 그 장치 간의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원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머릿속의 생각으로 어떤 장치들을 제어하는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BCI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Brain Computer Interface라고 해서 뇌와 컴퓨터 사이의 어떤 소통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는 것들로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분야의 비슷한 내용들로 우리가 또 다른 호칭으로는 BMI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BMI라고 하는 것은 Brain Machine Interface의 약자로서 컴퓨터에 한정되지 않고 온갖 기기들을 이런 우리의 생각만으로 제어를 하겠다는 의지에서부터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BCI, BMI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머릿속의 생각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양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각자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머릿속의 생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의 생각만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머릿속의 다양한 생각들에 따라서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인체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졸리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상태냐, 아니면 기분이 나쁜 상태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변화들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몸에서 전기가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전기의 원리에서부터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부위에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뱀장어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온몸에서 현재 전기를 일으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겨울에 친구들과 같이 악수를 하거나 손을 잡거나 이럴 때에 정전기가 발생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전기 자체가 우리 몸 또는 우리 옷에서 발생하게 되는 전기 현상의 일종이고, 이런 전기 현상은 우리 인체가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을 깜빡깜빡거리게 된다면 눈 주위 부위에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의 근육 주변에서 또 다른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TV 같은 데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응급실 같은 데 실려온 환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삐 그러고 이렇게 소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장치들, ECG라고 하죠. 이런 장치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장치는 우리 심장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성분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적 성분 자체가 머리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대뇌에서 발생하는 이런 전기 성분들의 파형들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전기 성분의 파형 변화들, 이런 파형 변화들을 우리가 캡처를 해서 이 형상을 인지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 형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 간의 의사소통도 가능해질 거고 장치와의 의사소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어떤 장치를 제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머릿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기적 성분의 파형 변화를 인지해서 그 파형을 기계나 장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시스템들을 제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전기 성분들은 전기 성분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 세기가 아주 미약한 성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성분의 경우에 뇌에 직접 우리가 전기 성분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전기 성분의 세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 수 밀리볼트 수준의 전기 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 밀리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건전지, 이런 건전지 있죠. 이런 건전지 하나의 전압 세기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5V인 것을 감안한다면은 우리 뇌에서 발생되는 전기 성분은 건전지의 1000분의 1 정도 세기로 전기 성분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기 성분을 우리가 뇌에서 직접 측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뇌라고 하는 성분은 두개골을 통해서 덮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두개골을 직접 우리가 수술실에서 개봉하듯이 열어줘야지 거기에서 전기 성분이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기 성분 자체를 뇌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머리 위에서, 두피 위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전기 성분이 우리 대뇌를 통해서 이렇게 뚫고 올라오게 되는데 두피 쪽으로 올라왔을 때에 그 전기 성분은 분명히 뇌에서 발생했던 전기 성분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한 수준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원래 발생했던 파형의 모양이 이 대뇌의 피질 특성들의 반영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두피 위에서 측정하는 이런 기본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서 상당한 노이즈들이 포함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피상에서 측정되어지는 전기 성분의 세기는 마이크로볼트 단위입니다. 마이크로볼트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볼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약한 세기의 전기 성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대뇌상에서 발생하는 전기 성분의 크기는 밀리볼트 단위, 그리고 우리 두피상에서 발생하는 전기 성분의 크기는 마이크로볼트 단위, 즉 대뇌상에서 발생하는 전기 성분의 1000분의 1 크기가 두피상에서 측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신호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문제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노이즈 성분이 첨가되어진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방법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기들을 제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기 성분을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두피 위에서 측정을 할 거냐 아니면 대뇌에서 직접 측정을 할 거냐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응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기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도선을 따라서 흐르면서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정전기 이야기를 할 때에 정전기의 경우 수천 볼트 수준의 아주 강력한 정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수천 볼트 수준의 전기를 감전을 대고도 현재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은 전류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압은 이제 두 곳에서의 전이차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건전지가 1.5V 라고 한다면은 건전지의 양극 쪽과 음극 쪽, 이 두 곳의 차이가 1.5V의 크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콘센트의 전압이 220V다라고 하는 것은 콘센트의 한쪽 측면과 다른 쪽 측면의 전압 차이가, 전위 차이가 220V에 해당한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압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인체에 위험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젓가락 같은 걸로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탁 꽂아 본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걸로 예측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천 볼트에도 견딘 사람이에요. 이 수천 볼트에서 견디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전류라는 비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여지는 물레방아를 보게 되면은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 위에서 물을 흘려줘야 될 건데, 이 물을 흘려주는 높이의 차이가 전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물을 흘려주면 흘려줄수록 물레방아를 돌리는 힘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낮은 곳에서 물을 흘려주게 되면은 물레방아를 돌리는 힘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흘러내리는 물의 양이 전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빗방울 같은 아주 약한 빗방울이 지구 대기권 가장 끝에서부터 물레방아에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전압은 아주 높은 크기로 흘려주고 있지만은 빗물의 양이 작기 때문에 이것은 전류가 아주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전기가 이것과 같은 원리죠. 수천 볼트라고 하는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떨어지는 물의 양이 빗방울 한 방울 두 방울과 같아서 그 세기로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하는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깜짝 놀랄 정도는 되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전이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이런 전이차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이온이라는 성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TV 광고 같은 것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시는 음료수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선전할 때 이온 음료라고 선전한 그런 음료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체내에서는 체내에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온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 이온들은 나트륨, 칼륨과 같은 다양한 이온들이 우리 세포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플러스 성분을 가진 이온들과 마이너스 성분을 가진 이온들 사이에서 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이 차이가 전위 차이가 되는 것이죠. 또
플러스 성분을 가진 이온과 플러스 성분을 가진 이온 사이에서도 전위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곳에는 100개의 플러스 성분이 존재하고 있고 한 곳에는 10개의 플러스 성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90개만큼의 이온 성분이 가지는 전위차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위차가 온 몸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대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장치들을 제어를 하겠다.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텔레비전, 라디오, 전등 등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제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이제 몸에서 나오는 전기 성분을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몸에서 나오는 전기 성분이 미약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신호를 정폭시켜야지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호를 정폭시켜주는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호를 정폭시켜주는 장치를 우리는 뇌파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정폭시키게 되면은 신호 속에 포함된 노이즈 성분까지 정폭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노이즈 성분은 제거를 하면서 신호 성분만 정폭을 시킬 수 있는 기술, 이러한 기술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폭된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해나갈 때에 변화되는 파형들, 이 파형들을 미리 기계에 입력을 하여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파형이 이렇게 둥근 형태의 파형들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텔레비전을 꺼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파형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파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신호를 우리는 텔레비전을 켜라는 신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우리는 필요할 때에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파형 모양을 둥글게도 만들어주고 뾰족뾰족하게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기계들을 제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장치들을 제어할 때에는 절박함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게임 중에서도 생각으로 제어를 하는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게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게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팔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눈동자도 깜빡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지만 현재 살아있고 생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지거나 아니면 나의 팔다리를 대신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제공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사용해서 나의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생각을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전기신호의 특성을 이야기했듯이 대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는 강력한 신호가 나오고 노이즈가 포함되어지지 않은 깨끗한 성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뇌의 직접 전기 성분을 측정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방법 말고는 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에는 보다 정확한 제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대뇌 개복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신호들을 측정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로봇팔이나 아니면 다른 기기들이 제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음식을 먹여줄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말들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피 아랫부분에 존재하는 대뇌 상태에서 직접적인 전기 성분을 측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는 침습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두피 위에서 전기 성분을 측정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비침습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침습적 방법의 경우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을 보면 왼쪽 편에 해당하는 저런 어떤 모자와 같은 장치들을 착용을 함으로써 머리 위에서 전기 성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침습적인 방법의 경우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는 사진 오른쪽 부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두피를 개복을 해서 직접 뇌 표면에다가 전기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전극 장치를 부착을 해서 보다 정확한 전기 성분을 측정해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분이 이런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여서 초콜릿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길쭉한 형태의 어떤 인터페이스 장치, 이 장치가 보여지는데 이 장치가 뭐냐 하면은 두피에 구멍을 뚫어서 직접 대뇌 표면상에서 전기 성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통해서 저렇게 부착을 해 놓은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조금 위험하지만은 그렇지만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방법이라도 사용을 하게 되면 나의 팔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팔을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저라면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는 상황보다는 조금은 위험하지만 저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제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도모해 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물들을 인터페이스 해주는 방법들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 성분 모양을 가지고 이 사람의 대뇌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도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면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숙면을 잘 취하는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인지 불안정한 상태인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활용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심리 상태 검사들을 한 번씩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카드 모양의 종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들을 보고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게 느껴지느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BMI, BCI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뇌에서부터 나오는 신호들을 측정하는 장치를 연결해 둔 상태에서 카드들을 여러 장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파형의 모양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그 카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도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구나,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판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료 분야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어떤 게임 분야에서도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집중력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뇌파 측정 장치를 이렇게 이마에 둘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에 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달라지고 서로 승부가 갈라지는 이러한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임 자체도 우리 뇌에서 나오고 있는 파형들을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그 파형 중에서 집중력과 관련된 지표들을 뽑아내어서 게임에 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 영화 산업 같은 분야라든가 아니면 뉴로 마케팅과 같은 분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다양한 분야 등에서 이런 BMI, BCI 기술들을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BMI 기술과 BC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제어한다라고 할 때에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악용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발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마음대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집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될까요? 분명 이런 신기술은 우리가 적용하기에 따라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BMI 기술과 BCI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단계까지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런 BCI 기술과 BMI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쥐에다가, 여러분들 실험용 쥐 알죠? 이런 쥐에다가 뇌에 전극을 연결을 해둔 상태에서 이 전극에다가 전류를 적절하게 제어를 하면은 쥐의 꼬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제어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쥐의 생각을 임의로 제어를 해가지고 쥐의 행동까지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리모컨으로 자동차 조정을 하고 이런 일들 어릴 때 한두 번씩 다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류를 어떻게 흘려주느냐에 따라서 실험용 쥐를 앞으로 가게, 뒤로 가게, 좌우로 가게, 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임의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현재 연구가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BCI 기술과 BMI 기술이 마냥 좋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선뜻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이런 신기술들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더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없는 활용 분야들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기술들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남다른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 신호 측정을 위해서 대뇌를 열어서 우리가 두개골을 열어서 대뇌상에서 전원을 연결하여 신호를 측정하겠다. 이랬을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어떤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낸다 라고 했을 때의 인간적 신뢰감, 이러한 부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응용 분야들을 고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머릿속의 상황, 이러한 것들을 읽어낼 때에는 무언가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심리 상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뇌파 신호의 어떤 파형들을 분석을 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특히나 현재 여러분들이 카드를 보고 어떤 심리 상태 분석을 하는 이런 기법들의 경우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들, 갓 태어난 영유아들 같은 경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이러한 영유아들도 심리 상태의 변화를 느끼고 있을 건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유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 영유아들의 뇌파 신호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갖고 지금 현재 이 영유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준다라거나 이런 아주 유용한 분야에 활용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활용 방안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악용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보다 투철한 인간적 어떤 존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함께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터페이스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 방법이 현재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고 새로운 방법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새로운 방법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을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은 보다 더 나은 인터페이스 기술, 그리고 보다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에 진학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진학을 하시게 되면 보다 더 넓은 분야의 지식들,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지식들을 배우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꼭 진학해서